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요. 5페이지 당사자 등의 3번 논점을 볼게요. 시험 문제, 우리 시험이 이제 보면 1번 문제가 통사례로 뭐 40점짜리 전체 문제로 나온다면은 사실 뭐 당사자 등을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분설형으로 나오잖아요. 분설형으로 나오면 항상 그래요. 사전 통지를 한다, 의견 청취를 한다, 뭐 이 절차를 좋네, 안 좋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따져봐야 될 것이 이게 불이익한 처분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면은 사전 통지도 필요 없고 의견 청취도 필요 없거든요. 불이익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불이익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불이익한 처분을 당사자에게 할 때 당사자 등에게 뭔가 행해야 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등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인지 당사자 등에 해당되는지를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 또는 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당사자 등의 범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논점이 이렇게 들어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통문제로 나온다면은 그게 뭐 쓸 이유도 없어요. 쓸 이유도 없죠. 그러면은 조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써야 되는 그런 그 판례가 한 두 가지를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정도의 판례예요. 일단은 3번의 개념을 보면 당사자 등이라는 것은, 당사자 등의 개념은 꼭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죠. 그러니까 등이 뭐예요? 등이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니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당사자라고 하는 거고, 등은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죠. 그죠? 자, 자격은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 정도 외워두시고요. 지위승계는 그 자격에 따라서 어떨 때 지위가 승계되는지 세 가지만 외워두세요. 자연인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하면 상속해가지고서 상속시겠죠. 상속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요 합병이겠죠. 뭐 합병, 그죠? 합병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법령 등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요, 자는 양가로 3번이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지위승계의 양가로 3번,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자, 그 정도까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뭐라고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이게 당사자, 등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이 등이에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건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다음에 법령 등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그럼 지위승계는 자연인은 상속,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합병, 그리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행정청 승인. 자, 이 정도까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갈게요. 5페이지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심판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다시 이 판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일단 첫 번째 지위승계 처분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위승계를 한 거에는 뭐 판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보면 땡땡 지위승계, 땡땡 승계 처분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양도인이 있을 테고, 원래 우리가 기존의 어떤 권리자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권리를 양수인이 뭔가 승계를 했겠죠. 승계자겠죠. 그러면 양수인이 승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 이거 승계했어요 라고 지위승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행정청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정청에 이제 뭔가 허가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청이 어떻게 돼요? 허가를 내리겠죠. 자, 신청과 허가라는 어떻게 보면 이 둘 간의 관계예요. 그죠?
둘 간의 관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위를 승계했다라는 거는 기존의 권리를 이거를 없애고 박탈을 해서 탈하고 이쪽에다가 승계를 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분명히 이 양수인이 신청을 했고 행정청이 허가를 내려는 이 둘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사람의 권리가 박탈이 돼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심판법에서 배우는 제3자일 때 경업자, 경원자 그 관계 아니에요. 경업자는 나도 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도 업을 함으로써 내가 피해를 보는 게 뭐예요? 그게 반사적 이익의 침해냐 아니면 법률상 이익의 침해냐에 따라서 경업자가 된다 뭐 아니다를 따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거를 모조리 다 가지고 와가지고선 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는 이 허가라는 이 처분에 의해서 처분이 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익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수인은 당사자에 해당돼요. 당사자예요? 당사자 등이에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에 해당돼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이익한 처분이고 당사자에 해당된다면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제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처분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양도인에게 얘가 신청을 하고 얘가 그냥 양수인이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허가를 내줬다. 이 단순한 관계에서 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 처분을 하기 함에 있어서 뭐 양도인에게 뭐를 했어야 돼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기회, 의견 진술 기회를 줬어야겠죠. 그걸 주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5페이지 오른쪽 보면 2003년 2월 14일 이 판례를 보면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불이익한 처분.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때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우리 외웠죠? 우리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당사자예요. 압류 제3 매각 절차에 따라서 시설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가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신고를 했겠죠.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양도인에 대한 어떤 영업 허가를 박탈시키는 거죠. 따라서 영업자 지위 승계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이죠. 종전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 해당돼요. 따라서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실시하고 처분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진술을 기회를 주고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누구예요? 종전 영업자의 이 절차상 지위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절차상 지위는 당사자에 해당된다. 그죠? 그러면 이런 수리하는 처분 때 필요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쓰세요라고 한다면 근데 누구에게 필요한? 양도인에게 필요한 절차법상 절차를 쓰세요. 양수인에 대한 절차를 쓰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예요? 신청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구비 서류를 갖추고 편함을 보고 그래가지고서 다른 행정기관에 어디서는 민원제도를 이용해서 뭔가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양도인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쓰세요라고 한다면 불이익한 처분 절차를 쓰는 거고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전 통지가 없이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수리하는 처분에 효력을 쓰세요 라고 하면 뭘 쓰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독자적 위법성이 있는지 그죠? 아까 여기 제가 지운 거 뭐였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명문의 처리 규정이 없으니까. 행정절차법상 절차하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학설의 대립이 있고 검토는요. 헌법 12조 적법절차 원리는 일반 조항으로 유추 적용되니까 기본권 침해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는 독자적 위법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돼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당사자를 꼭 써야 되는 거. 지위승계 처분 이거 있잖아요. 지위승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판례는 자 당사자예요. 이것도 그리고 나오죠. 당사자는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고시 얘기해 볼게요. 고시, 자, 제가 심판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물론 종류는 많은데 우리가 소음적으로 좀 정리할 그런 뭐가 있다고 했죠? 제가 지지난주쯤 했겠네요. 고시는 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가 있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 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가 처분성을 가지려면 그러면 일반 처분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 때는 처분성을 가져요. 자, 근데 그 고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처분이 뭐예요?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거죠. 불이익한 처분은 제가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된다고 했죠? 불이익한 처분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문서로 이유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고지해가지고선 처분이 날라와야겠죠, 지금. 그죠? 근데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 일반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를 안 했다는 거죠. 자, 이 고시에 의해서 고시로서 일반 처분이니까 이게 직접 뭔가 나에게 불이익한 걸 줄 거예요. 물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불이익한 뭔가 효력을 발생시키겠지만 나에게도 줄 거예요. 자, 약제 급여 약제 급여 목록을 고시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해당되는 약사나 아니면은 어떤 병원의 의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인에게 뭔가 이제 급여 목록을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면은 급여를 해주는 거, 여기 안 해당되면 급여를 못 해주고 이런 뭔가 의무가 발생시켜지죠, 지금.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거 고시할 때 사전 통지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절차적 하자가 있을까요? 불이익한 처분이고 사전 통지를 안 했어요. 있을까요? 자, 사전 통지는 불이익한 처분이고 당사자여야 돼요. 그죠? 근데 그때 당사자라는 거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어야 돼요. 근데 불이익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은 직접 상대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 정말 직접 상대방, 불특정한 거기 때문에 딱 누구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딱 누구다라는 직접 상대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려운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어려운 것만 넣고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어려워? 이게 아니라 어려운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2014년 이런 판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다시요.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고시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죠.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의견 진술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좀 어려운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송달. 송달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근데 이 송달은 문제가 꽈서 나올 건 없어요. 그래서 옆에 판례 있는데 그거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그냥 단문만 좀 외워두시면 되는데,
왜 송달이 케이스 사례 문제에서 그래도 조금 껴서 나올 수가 있냐면, 자, 사전 통지를 했다 안 했다. 야, 사전 통지서 문서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전 통지서가 했다면 나한테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문서가 효력이 발생되려면 도달주의, 송달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송달이 돼야지 사전 통지를 한 거죠. 송달이 안 됐으면 사전 통지를 안 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 했으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 했으면 잘한 거고, 그죠? 절차적 하자가 없으니까 적법한 처분이 되는 거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송달 방법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죠? 자, 우편이야 그냥 우편이에요. 뭐 등기우편으로 보내죠.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죠. 그런 건 우리가 상식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때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도 쓸 필요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교부는요, 교부는. 자, 교부는 이제 송달이 됐다는 건 도달주의, 효력이 발생하면 도달주의인데, 내 지배 안에, 내 지배권 안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지배 범위 안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판례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지배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제 집에 왔어요. 제가 그날 집에 없었는데 왔는데 아내한테 통지서를 줬어요. 송달 됐죠, 그거. 내 지배 범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기가 돌 막 아직 뒤집게 하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왜 문을 안 잠궈 놓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기한테 주고 갔어요. 아기가 막 다 빨아먹었어요. 나한테 도달한 건가요, 그게? 아, 물론 내 애인데, 내 자식인데, 도달한 거예요, 그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가능한 동거인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죠. 사리 분별이 가능한 동거인까지.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있어요. 근데 이거 받은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받기 싫어요. 그래서 막 문 닫고 막 버티고 있어요. 막 두들겼더니 안에 소리도 다 들리고 막 그런데 막 버티고 있는 거야. 문 안 열어주고. 그래서 밖에다 붙여놓고 갔어요. 그냥 내가 없는데 밖에다 붙여놓으면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을 때, 아무 때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뭐예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붙여놓고 가는 거, 송달됐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지배 범위 안에 들어온 걸로 하자라는 어떤 좀 예외적인 약속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칙 보면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교부는 수령 확인서. 받았다, 안 받았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수령 확인서를 꼭 써줘야 되고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이 지능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그거 송달한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받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는 수령 확인증을 기재하고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정보통신망, 이메일로 받는 거죠. 이거는 항상 내가 동의하고 지정한 곳에 보내야 돼요. 정보통신망으로 받기를 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고 이메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네이버가 보통 한 3개 되지 않나요? 더 되나? 저는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카페가 한 3년, 4년 전만 해도 회원이 3명이었어요. 제 이메일 3개. 그리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카페에 왜 아무도 안 오지? 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안 오지?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제가 진짜 컴퓨터를 잘 못해요.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그럼 사무실에서 뒤에 형이, 지금은 이제 개인 혼자 하고 있는데 그 전만 해도 합동 여러 명이서 같이 했는데 뒤에 있던 형이, 야, 너는 정말 한자 한자 굉장히 정성스럽게 치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놀렸거든요. 이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로 제가 책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 자료를. 하여튼 근데 컴퓨터를 진짜 못하는데 카페 왜 이렇게 없나 해서,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 했더니 공개 비공개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저 비공개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제 카페가. 비공개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죠 당연히. 지금 뭐 하죠? 이 바쁜 시간에? 자, 아무튼 그래요. 이메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어디에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다른 이메일로 보냈다라고 하면요, 송달 안 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고 지정한 것에 와야지 송달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근데 주소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자, 주소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에서 제가 허위로 14일 이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14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럼 뭐를 해요? 사실조사 나가죠. 사실조사 나가가지고서 야 이거 진짜 허위네 이렇게 발견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제대로 신고해 라고 최고 또는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최고는 그 사람이 알면 그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주소를 허위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공고를 하죠. 자, 그런 거예요. 그게 공고하는 거죠. 공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고할 때는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해줘라 라는 것이 또 개정돼서 좀 들어갔고요. 이런 송달 기록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송달 효력 발생,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전자문서는 똑같이 도달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법에서 뭐뭐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은 간주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예외는요. 앞에 죄송하지만 뭘 좀 써놓아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쓰면 틀린 말이에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죠. 왜냐면 공고를 하면서 30일 이후 효력 발생한다라고 하면요. 그럼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겠죠. 또는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에 물론 14일은 최소한의 주지 기간이긴 한데 법에 특별하게 뭔가 짧은 기간을 규정해 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뭐. 그죠? 자,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효력이 발생한다. 자, 넘어가셔서 5. 처분 절차 하자. 처분 독자적 위법성 여부. 자, 명문상 효력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절차법상 절차자에 관한 명문상 효력 규정이 없어요. 견해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면 위법성을 부정하겠죠. 국민 권익을 보호하면 위법성을 긍정할 거예요.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얘기했죠. 자, 검토 12조 적법 절차 원리 일반 조항 유추 적용 따라서 기본권 침해. 자, 이거 다 키워드예요. 다 답안지에 써주면 다 점수예요. 위법성의 정도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하자는 취소다. 옆으로 가셔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치유 가능성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권익 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치유 시기는 쟁송 제기 이전과 쟁송 종결 이전으로 대립하는데 판례는 불복 여부 결정 및 신청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치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치유의 효과. 자, 소급적으로 적용 후 제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예요. 자, 그 밑에 판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 판례가 요 판례는 중요한데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요 뒤에 세 줄이거든요. 근데 뒤에 세 줄인데 앞에 문장도 분설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엮어서 낼 수 있어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결정에다 밑줄 치고 행정절차법 3조 2항 적용 배제사항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뭐 5개 기관이 뭐였죠? 우리가 뭐 법원, 헌재, 그 다음에 국회, 감사원, 선관위였잖아요.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없었어요. 근데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판례에서 이제 나왔던 중요 판례에서 나왔던 기관을 외운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하나 정도 더 외워두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시행령이 있다는 얘기는 자 밑에를 보지 마시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 의결 결정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사안은 이래요.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1차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2차는 좀 더 깊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안은 이래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요.
위원회가 뭔가 뭐 과징금 부과를 했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과징금이었는지 뭐 영업정지였는지 아무튼 과징금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하면서 이제 갑에게 부과를 했어요. 근데 원래 공정거래위원회 거기 법에서는 자 뭐가 돼 있냐면 의견 얘네들도 똑같이 이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해야 된다. 그 해당되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있는데 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사유가 이제 A 사유, B 사유 너는 A와 B를 잘못했으니까 과징금을 부과할 거야 라고 지금 한 거죠. 하다가 이제 의견 진술을 하고 심의 의결을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이 처분의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사유가 A와 B가 처분 사유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걸로 나왔어요. 근데 보통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뭐가 써져 있어요? 이런 이유도 써놓지만 너가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해라 라는 고지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지가 이의신청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자, 이의신청을 했더니 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뭐를 따져요? 그럼 처분 사유가 A하고 B가 이 처분에 대한 어떤 사유니까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이런 걸 막 따질 거 아니에요. 따지다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뭐를 이때 처분 사유를 추가한 거예요. 사유를 추가하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판매 가격 합의라는 부분을 추가한 거죠. 자, 처분 사유를 추가했어요. 자, 이거는 심판법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볼게요. 우리 보통 이의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죠. 뭐 이거는 교수님들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제가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부했을 때 그냥 이해했던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해만 해. 답안지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자, 소송 이런 구제 절차라는 게 다 뭐냐면은 뭐 어떤 처분의 적법성이라든지 적법성을 보장한다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국민의 뭔가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이 뭔가 심의 의결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소송은 보호 쪽이 좀 커요. 이쪽이 좀 되게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뭔가 처분의 적법성 쪽이 좀 커요. 왜 그러냐면 이의신청은 처분청에다가 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은 처분청에다 하는 건 아니지만 처분청이 직근상급기관에다 하는 거니까 같은 행정이에요. 아무튼 그죠? 여기까지는 같은 행정이에요. 근데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하는 거죠. 다른 권력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보호를 뭔가 강조를 해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이니까 그 처분 자체가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 처분 자체만 적법하면은 뭔가 다른 사유를 막 끌어들여도 뭔가 좀 괜찮다, 뭐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게 안 되죠.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내가 공격 방어 방법을 준비했는데 그게 쭉 가다가 내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소송 절차에서 갑자기 제가 다른 사유를 주장해버리면 내 공격 방어권, 재판권이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사실관계가 동일하니까 뭔가 방어권이나 공격권에 그런 침해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여기서는 원칙으로만 따진다면 안 되죠. 여기는 예외적으로 기사동일 때 되는 거죠. 여기는요, 여기는 적법성 자체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유가 다른 사유로 바뀌더라도 그 처분이 맞다면
그러면 여기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해줘요. 기사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매한 게 이제 여기잖아요. 중간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근데 이제 판례가 소송처럼 해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한해서 우리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해라라고 판례가 나온 이후로, 판례가 이제 해결을 해준 이후로 그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그 판례가 나오고 2년인가 뒤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도 시험이 나왔죠, 우리가. 그 뭐 장애 우리 장애 심판 뭐 이게 그 하면서 재 심의 뭐 심사 재심사 하면서 나왔잖아요. 여기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의신청이니까 어때요? 처분사유 추가로 판매 가격 합의를 넣은 거죠. 되니까 넣었죠. 지금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걸 넣었더니 이제 적법한 처분이 됐고 이의신청가가 이제 행심을 제기했겠죠. 또 행심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이 얘가 뭘 얘기했냐면, 야, 불이익한 처분일 때에는 너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줬어야 된다며. 의견 진술 기회 줬어야 되는데 그 의견 진술 기회는 과징금 처분이다 라는 의견 진술 기회가 아니라 가징금 처분을 하게 되는 어떤 사유마다의 의견 진술 기회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의견 진술이라는 거는 진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는 그 처분 전체 어떤 처분을 하는데 그때 의견 진술 기회 줬으면 돼가 아니라 그 처분 사유별로 각각 의견 진술 기회를 물론 한 번 주겠죠. 한 번 주겠는데 아무튼 사유별로 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처분 사유를 여기서 추가를 했다면은 이 판매 가격 합의에 관해서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이 뒤에 추가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절차적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사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어.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례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을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준하는 절차가 의견 진술 요때 줬어야 되는 거니까 그 이때 줬어야지. 그럼 너가 니네 법을 위반한 거야. 행정절차법 위반은 아니지만 니네 법, 네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 니네 법을 위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행정절차법에는 성질상 형제의 곤란한 경우, 의견 진술 기회의 예외 사유가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뭔가 일정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성질상 형제의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에 명백한 사유로 포기한 경우, 이렇게 해서 예외 사유가 의견 진술에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판매 가격에 대해서 이때 알리기가 좀 내가 힘들었다. 성질상 이거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가 너무 곤란했다라고 또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야,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라는 건 니네 법에는 안 써져 있어. 그 써져 있는 거는 행정절차법에 써져 있어. 근데 네가 행정절차법 적용 안 받는다며. 니네 법 적용 받는다며. 그럼 행정절차법의 생략사유도 네가 주장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왔다 갔다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행정절차법의 생략사유도 배제사항에 그러니까 배제 그게 3조 2항에 해당된다면 생략사유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시험 문제가 들어간다면 똑같아요. 3조를 써주시고
따라서 생략사유도 적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에 규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렇다면 생략사유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이 배제되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면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거니까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생략사유 적용을 배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이제 문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러니까 뭘 주장했냐면, 자, 그래, 그럼 내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치유가 됐는지를 주장한다면서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항상 불이익한 처분은, 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어, 얘 있었어, 그러면 나는 나는 적용되지 않아, 적용돼,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는 나는 치유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치유돼. 왜요? 자, 쟁송제기 이전이라면서요. 쟁송제기 이전이면 행심이죠. 행정심판 전이니까 요때예요. 요때 뭐예요? 처분사유 판매 가격을 이때 추가함으로써 이의신청 때, 이의신청이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저쪽에서 답변서가 올 테고, 답변서에 따라서 내가 또 보충서면 넣을 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 진술을 충분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의견 제출했다. 나는 그 의견 제출을 반영해서 이의신청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 판례는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아까 판례는 쟁송제기 이전 시설이 맞아요. 근데 불복 여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상당 기간 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의견 제출이라는 거는 처분 전에 의견을 들어서 처분을 하려는 것이 의견 진술의 제도의 본질적 취지 아니에요? 처분 이후에 이의신청 때 의견 진술하는 것은 본질적 취지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자, 치유가 인정되려면 권익 침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권익 침해가 벌써 발생한 거예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권익이 침해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권익 침해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니야, 너는 잘못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죠.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사례로 분설령으로 나온다면 요 사안을 가지고 양가로 1번은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양가로 2번은 의견 진술의 치유 여부, 뭔가 치유 여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읽어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판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 제외되어 있어요. 판매 가격 합의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 청취 절차가 절차법상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곤란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법 적용을 하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판매 가격 합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는 못 써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례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못 쓰거든요. 자, 그래서 좀 한번 근데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는 뭐 쓰는 거는 그냥 단문 암기 싸움이에요. 이해만 한번 되셨으면 이 문제 나오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빼고 다 이제 꽈락이 날 거예요. 근데 제 학생이 좀 많아서 아마 잘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쓰셔야 돼요. 자, 6번 사전통지.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는 거죠. 면제사유, 저는 뭐 긴자성 이렇게 따요. 긴급한 처분,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 처분을 하는 경우,
거기까지만 외우세요. 그 뒤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이거 외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것까지 다 쓰면, 정확하게 다 쓰면 너무 좋은데, 제가 답안 10년 동안 답안제 채점을 해보는 결과 정확하게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뒷부분을 쓰거든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이 중요한 거예요.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거예요. 자, 행정사 자격,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 자격, 여러분들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11기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동기 중에 누가 잘못을 했다고 해볼게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선 그래서 업무 신고를 하고 행정사 업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냈어요 지금. 근데 행정사 자격이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득했대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 법원으로 부정행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같은 판결이 있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자격이 취소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제 업무 신고는 어떻게 돼요? 취소되죠. 그럼 자격이 취소돼 가지고서 업무 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업무 신고 취소를 사전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이때는 사전 통지 필요 없다고요. 그 없거나 없어지게 되는 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없어져야지 주관적으로 너와 나 형 동생하는 우리 둘이서 술 마시고 없애 뭐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 거지. 뒤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양가로 3번 현저히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죠. 사전 통지 기간은 청문이라는 거는 청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한다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테고, 의견 청취 절차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으니까 청문을 한다면은 10일 전까지, 청문 개시 10일 전까지. 의견 제출 대상이라면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10일 이상으로 하는 거죠. 자, 거부 처분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올해는 그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자, 다시 사전 통지는 불이익한 처분일 때 통지를 하는 거죠. 거부 처분은 판례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잖아요. 지금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거부를 했죠. 불이익한 처분이 개념이 뭐라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거부라는 거는 소극적 행위이기 때문에 뭔가 의무를 부과한다, 뭘 준다 이런 말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럼 권리 제한.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너 이 부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제한이죠. 이게 제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청에 따른 거부는 아직 권리가 형성되기 이전이잖아요. 권리 주세요. 싫어. 그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권리 주세요, 싫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한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게 아니라 권리를 그냥 안 준 거죠. 근데 불이익한 처분은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만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권리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부는. 따라서 권익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불이익한 처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부 처분의 판례예요. 그래서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죠. 자, 사전 통지 면제 사유는 양가로 1번, 2번, 3번에서 긴자성인데 시험 문제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또 낸다면 여러분들이 시행령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답안에 작성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거지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한번 읽어두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일은 없으니까. 옆에 시행령 보면 1번, 2번, 3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1번, 2번, 3번은 그 법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4번, 5번만 보시면 돼요. 4번, 5번. 4번 법령 자치법규 준수해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처분할 때 어떤 허가를 연장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허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만약에 100의 수치를 만족해야지 100을 넘어야지 100점을 넘어야지 뭔가 허가가 된다. 연장이 된다.
근데 얘가 한 20점, 30점, 30점밖에 안 돼요. 그게 기술적으로 딱 명확한 기준이 있고 거기 현저히 미치지 못해요.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처분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통지할 필요 없대요. 시행령에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5번 보면 점용료, 사용료, 아무튼 금전급부 명하는 경우, 금전급부 명령이에요. 근데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금액 산정에 재량 여지가 없다. 요율이 명확하다. 뭐 주차비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시간당 만약에 5,000원. 그러면 나갈 때 내가 1시간 딱 주차하고 5,000원 내는데 사전 통지하나요? 그런 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세금 우리가 재산세 낼 때 딱 요율, 건강보험료 뭐 이런 거. 저 이런 거 딱 점용료, 사용료,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이게 처분으로 나온다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뭐 처분이 아닌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금전급부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뭔가 산정에 얼마 이거 계산에 뭔가 재량이 없고 요율이 명확하게 해가지고서 딱 금전급부 이런 건 사전 통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되셨죠? 자, 시행령에 있는 거 4번, 5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판례. 자, 퇴직연금 환수 결정. 퇴직연금 환수 결정. 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이제 몇 년, 뭐 30년 이게 이제 공직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면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자동 뭐 이렇게 취득을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연금이 깎여요. 그죠? 연금이 그 액수에 따라서 딱 200만 원 이상인가 벌면 아마 깎이나 뭐 그럴 거예요. 자, 요 판례는 뭐냐면 아무튼 퇴직을 해서 공무원 이제 연금 대상자인데 퇴직을 해서 교수를 했나? 뭐 하여튼 이게 나가서 아무튼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월급 받는 거를 이제 간과하고 그대로 퇴직연금이 그대로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개월 정도 지급이 됐다라고 하면 야, 너 잘못 지급한 거야. 5개월치 그 깎이는 그 액을 퇴직연금을 환수 다시 뱉어내라는 처분을 명령을 한 거죠. 이거 사전 통지할 필요 있을까요? 이게 불이익한 처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 맞거든요. 맞고 직접 상대방이니까 당사자 맞아요. 근데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읽어보면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법령에 따라서 환수 금액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환수 결정에 앞서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행정절차법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신의 측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시 법령에 따라서 환수 금액이 당연히 정해져 있는 그 액수를 그대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정도 읽어두면은 혹시나 사전 통지도 예외가 나올 수 있는 거 어려운 건 지금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거라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7번 이후부기. 자, 올해는 정말 특이급이에요. 이후부기는. 이후부기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있죠. 나온 적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후부기를 쓰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유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후부기 이게 처분의 이유 제시인데 이유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절차적 하자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냥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을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유 제시라는 게 언급은 됐지만 명확하게 이유 제시를 쓰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유 제시를 쓰는 사례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사전 통지는 사전 통지 안 했다. 그죠? 의견 청취 청취 안 했다. 이유 부기는 안 했다가 나오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면 안 했다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이유 제시라는 거는 문서에 처분장이 날라올 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라는 게 뭐 어떤 법을 근거로 네가 뭐를 했기 때문에 뭐 처분 기준 몇 시행령 몇 조에 근거해서 뭐 영업정지 처분을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 제시거든요. 근데 처분장에
백지로 오지 않는 한, 처분장이 뭔가 백지로 오지 않는 한 뭐래도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유는 뭐래도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 안 했다, 의견 청취 안 했다, 이건데 이유 제시는 구체적으로 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뭔가 모자르게 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는 처분장, 처분 통지서에 땡땡땡땡이라고만 써져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이유 제시가 논점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류도면 면허 취소 사건이라는 되게 대표적인 유명한 그런 판례를 잠깐 얘기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주류도면 면허 취소 사건은 뭐 여기는 없어요. 너무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어느 책이나 다 나와 있는 판례니까. 자, A가 도매업자고 B가 소매업자예요. 근데 도매업자면은 수많은 이제 소매업자, 뭐 B 말고도 C, D, 뭐 E, F 뭐 등등의 어떤 소매업자랑 거래를 했겠죠. 그죠? 근데 얘가 무면허였대요. 무면허 소매업자인데 그거 도매업 A가 얘한테 주류를 제공한 거죠. 이제 팔라고. 그게 적발이, 뭐 누가 먼저 적발이 됐냐면 B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B 적발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A가 팔았네. 그래서 A에게 자, 주세법 땡땡조에 근거하여 당신의 면허를 취소합니다. 라는 처분이 내려왔죠. 자, 요렇게 써져 있는 처분장이 날라왔어요. 되셨나요? 그럼 뭐가 논점이에요? 뭐가 써져 있는 처분장이 날라왔다. 이건 이유 제시가 논점이라고요. 아, 물론 그 앞에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면허 취소 처분이 왔습니다. 그럼 사전 통지가 논점이겠지만 뭐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처분장이 뭐라고 써져 있는 게 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유 제시가 논점이에요. 자, 이유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법적 사실적 근거를. 그 말은 법적 근거. 자, 법적 근거. 그래서 5개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5번째는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자, 일단 근거법. 그다음에 해당 조항. 쓰지 마세요. 저 그 프린트 다 있어요. 해당 조항. 그다음에 원인 사실. 만약 이게 재량 행사였다면 그 재량을 행사하게 된 어떤 전후 사정. 원인 사실은 모든 사정을 뭐 시시콜콜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주요 법률 요건에 해당 사정.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뭐냐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어요. 주류를 제공했다. 자, 홍길동 14세 홍길동이라는 때 술 팔았다. 그러면은 식품위생법 몇 조에 근거해서, 그죠? 몇 조에 의해서 몇 월 며칠 14세 홍길동이라는 애가 소주를 마셔서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뭐예요? 법률적 근거. 요게 사실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근데 소주를 이게 제가 소주라고 했지만 하여튼 술 마셔서잖아요. 소주를 마셨는데 뭐 빨간색 마셨는지 파란색 마셨는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있어요? 진로 마셨는지 아니면 참이슬 마셨는지 이것까지 써줘야 돼요? 아, 그런 건 써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 해당 사실 그냥 술 마셨다. 14세 뭐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없으면요. 이러면 이유 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뒤에 벌칙 규정을 보면은 몇 조는 어떤 벌칙이고 뭐 2분의 1 감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으니까 그 적용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요.
어떤 사실인지 내가 알아야지 이게 억울한데 이건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재량 행사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했을까? 예전부터 네가 너무 많이 어겼잖아. 내가 너한테 시정명령 몇 번이나 했는데도 그걸 안 듣고 또 잘못했잖아.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재량이라면 전후 사정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볼까요? 주세법, 땡땡조, 근거법, 해당 조항에 근거해서 면허를 취소합니다. 원인 사실이 없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수많은 소매업자 중에서 B한테 팔았다는 거, B가 뭔가 면허증을 뭔가 위조를 해서 나한테 보였을 수도 있고 등등의 내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인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가 써져 있었지만 절차적 하자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근데 이 판례에서는 중요한 거는 자, 일단 이유부기 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좀 더 추가해 볼게요. 근데 둘 간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A하고 B가 우리가 형동생 하는 관계라고 그냥 좀 속으로 생각해 봐요. 형동생 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무면허로 적발이 됐거든요, 지금. B가 조사를 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동생 하는 관계니까 A를 불러냈죠. 야, 술 한잔 하자. 술을 마셨어요, 둘이. 마시면서 야, 어떡하냐? 나 걸렸다. 너 왜? 너 나 무면허였다. 걸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고 A가 알았어요, 지금. A가 누구한테 걸렸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알았잖아. 치유되는 거지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치유를 인정하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행정청이 권익 침해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적어도 쟁송 제기 이전에 치유하려면 고쳐 쓰려는 뭔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행정청의 액션,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 있었죠. 사정만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 치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게 옆에죠, 옆에 9페이지 맨 첫 번째 판례. 자, 판례는 이거 읽어보고, 그래서 면허 취소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번의 부관 등을 명시함을 물론 처분받는 자가 어떤 위반 사실에 대해서 당해 처분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고, 이와 같은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취지를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취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 그 사정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유부기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상기 주류 도매장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주세법 11조 국세 사무처리 규정 26조 지정 조건 위반으로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합니다. 라고만 써져 있었대요. 라고만 써져 있을 때, 자, 법률적 근거는 분명, 법적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같은데 사실적 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판 게 문제가 되는지 이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영업기간의 거래 상대방 등을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 행위로 인해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있다면, 그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왜냐하면 이유 제시의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쉬었다가 다시 7번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시험 문제는 이제 비교 판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비교 판례를 또 정리를 해볼게요.